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의 5번째 테마인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핵심 이론이 되게 중요하죠. 자, 먼저 우리 용도지역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 명칭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역 명칭을 모르시면 공법 전체적으로 계속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역은 크게 여기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용도지역 우리나라 토지를 나눈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주거지역이 있죠. 주거지역이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자, 상업지역은 주로 이제 상가를 짓는 땅으로 분류를 해주고 여기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이 있으니까 외우실 때 중1, 근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6개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자, 공업지역은 전일준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중1 근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 이름이 전일준이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전일준. 자, 그리고 전일준이가 이제 근육이 많이 생기려고 먹는 약이 녹지지역의 보생자입니다. 이 보생자가 한약 이름으로 외우십시오. 보생자. 녹지지역은 보존 성격이 강한 보존 녹지, 농업적 생산으로 쓰는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가 있는 거죠.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자, 보생자를 본따서 만든 게 보생계가 되는 거죠. 관리지역의 보생계. 농림과 자연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이 21가지 용도지역 이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자, 우리나라 토지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발용도인지 보존용도인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정하는 규제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용도지역 제도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한 필지에 중복하여 용도지역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필지 토지에 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그 위에 유통상업지역을 또 지정하면 안 됩니다. 용도지역은 한 개씩만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뒤에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한 필지에 필요하면 2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죠. 용도지역은 기본 이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필지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용도지역 지정 절차인데 자,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땅값하고도 관련이 있죠. 용도적 지정 변경은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 4강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봤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초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입안을 해서 협의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하고 송부해서 일람시키는 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지역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도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없어도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곳으로 간주가 되는 지역들, 보는 지역들이 어디냐? 공연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된 토지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먼저 여기 기본 용어들을 살짝 봤는데 자, 우리 공연수면이 바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원래 공연수면은 바다나 강이나 하천을 말하는 건데 이 조항에서는 바다만 지칭합니다. 자, 공연수면을 매립하죠. 우리 서해안 간척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존 토지에는 다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공연수면 바다를 매립하면 새로운 땅이 생기죠. 그럼 새로운 땅이 생겼을 때 그 공연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지와 이웃하고 있는 주변 용도지역과 같으면 그 매립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이웃 용도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연수면 매립지가 새로운 땅인데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내역이 같으면 매립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반대로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아니 매립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경우에는 그 매립지가 이웃 용도랑 다르기 때문에 그 매립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정식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파란색이 원칙이고 노란색이 예외입니다. 자,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 지역과 같으면 매립지는 자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없더라도 이웃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날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립 준공 인가일이라는 날짜에 매립 준공 인가일 날짜에 이웃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매립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경우라면 매립지가 2군데 걸쳐 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매립지에다가 용도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같은 경우, 이 오른쪽 그림이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노란색 부분이 매립지입니다. 여기 지금 하얀색 부분은 기존 육지인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매립을 했죠. 그 노란색 매립지가 생겼는데 매립의 목적이 주택을 지을 용지, 뭐 주택 같은 걸 지을 택지인데 주택 용지인데 여기가 이웃 용도 지역의 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주택을 짓는 땅하고 이 주변 지역 도시 지역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매립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이웃용도 지역인 도시지역이 된 것으로 보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매립 목적이 농지고 또 주변이 농림지역이면 이것도 같은 거예요. 요거는 주택하고 도시하고 같은 거고, 요거는 농지와 농림지역이 같은 거니까 이때는 매립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이웃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경우도 있죠. 주택을 지을 용지, 주택을 지을 택지인데 농림지역이면 이게 주택을 용지하고 농림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립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매립지가 농지인데 이렇게 2군데 걸치거나 이웃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립 목적이 농지고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도시지역이면 매립지가 여기 농림지역은 같은데 도시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생겨서 2군데 걸쳤을 때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자, 왼쪽은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이웃 용도지역으로 본다. 여기는 원칙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줘야 되는 곳이죠.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자,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자, 어항, 전국택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어항, 전국택. 자, 이런 명칭들이 지정이 됐을 때는 이거 잘 보세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어도. 자, 우리나라 기존 땅에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시험범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항법상 어항구역, 항만법상 항만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항을 만들기 위한 어항구역, 항만구역. 자,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정하는 명칭들. 택지개발지구는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하는 곳. 전원개발 사업구역 같은 경우나 예정구역은 발전소를 짓기 위한 구역들인데, 자, 이런 명칭들이 기존 용도지역에 들어가면 기존 용도지역 이름이 자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어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의 포인트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아까 우리 공연수면 매립지가 이웃용도랑 같으면 이거는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건데, 자, 이렇게 어항구역, 항만구역, 국가산업, 택지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는 명칭이 지정됐을 때는 기존 용도지역 명칭은 없어지고 도시지역입니다. 이웃용도가 아닙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 전원개발사업구역이 화력발전소 같은 거는 돼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걸 짓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보는데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설비 이런 거를 짓기 위해서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더라도 이때는 도시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되는데 이게 그 농공단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 1번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에 반드시 연접하셔야 돼요. 도시지역하고 붙어있는 어항구역, 항만구역만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만, 나머지는 연접이나 조건은 필요 없네요. 대신 이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되는데 농공단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 수력이나 송변전설비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자, 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어항구역, 항만구역, 어항, 전국택,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가 맞습니다. 자, 지금 어항, 전국, 택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도시지역은 여기고
여기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어항구역, 항만구역이든 뭐 관리지역의 택지개발지구든 농림지역에 이런 국가산업단지나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들어간 겁니다. 비도시 지역에. 그럼 얘네들은 다 도시지역, 노란색이 지정된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어항구역과 항만구역은 원래 자연환경보전지역 땅에 이렇게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들어갔을 때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도시지역하고 연접이 됐다는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지정된 장소가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나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연접 조건은 없고 이런 뭐 농림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이런 명칭들이 지정됐을 때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농공단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에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설비만을 위한 부지는 제외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런 노란색 명칭들이 지정됐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노란색 장소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온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어항 전국택이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자, 요거는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명칭이 지정고시가 되면 이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관리지역의 보전산지, 요거는 관리지역에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농림지역, 보전산지 같은 것들은 반드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상 지정되는 명칭. 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관리지역 위에 지정됐을 때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선택해서, 여기서 주의점은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갔을 때는 농림지역으로만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데,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이 보전산지를 정하는 산림총장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자연환경이나 도시지역, 농림지역은 적용하지 말고 이런 관리지역 땅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갔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지정고시가 되는 그런 간주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매립 목적이 이온 용도랑 같으면 이온 용도적으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 어항, 전국, 택이 지정됐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용도지역의 종류.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크게 4종류가 있고 세분을 하면 주거지역에서 6개, 상업지역이 4개, 중일, 근유,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관리지역도 보생계 이렇게 해서, 자,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세분 명칭으로 나눠지고 농림자연은 세분되지 않기 때문에 21종 용도지역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죠. 자, 뜻을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주로 단독주택 같은 거라든가 그 밖에 주민들이 위한 어떤 서비스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 전용주거.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1, 2종 전용주거의 뜻입니다. 자, 일반주거는 3종까지 있으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그러면 1, 2종 전용,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때는 일반주거. 자,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 이 공업은 들어가지 말고 주거 기능에다가 이렇게 상업 업무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자, 땅값은 준주거지역이 일반적으로 제일 비쌉니다. 이 3종 일반주거지역도 비싸지만 준주거지역이 제일 비싼 땅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상업지역. 자, 중일, 근유, 뭐 중일, 유근 하셔도 되고요. 자, 도심, 부도심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면 일반상업지역들. 자,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 주로 이렇게 물류센터라든가 대규모 쇼핑몰이 있을 때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땅들은. 자, 근린지역, 집 근처에, 주택가 근처에 일용품 공급하는 이면도로 안에 있는 그런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상업지역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 부도심, 일반적인 상업, 유통기능,
근린지역 내 일용품을 공급한다. 근린성업지역. 자,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땅이 전용공업지역이죠.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이 일반공업지역들. 자, 중공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공업에다가 주거기능하고 상업 업무기능까지 섞어서 공업, 주거, 상업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곳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구분해서 보시 바랍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에다가 상업 업무같이 주거에다가 상업까지만 들어가는데 공업은 없죠. 근데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에다가 주거기능하고 상업 업무이기 때문에 상업, 주거, 공업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중공업지역입니다. 중화공업은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일 때는 일반공업이 되는 거죠. 자, 보전 성격으로 유지하는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전 성격으로 유지하는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녹지. 자, 그 다음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하면 개발에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가 제일 비싸겠죠. 불가피하면 개발에 허용되기 때문에. 자, 녹지가 보존 성격으로 유지하는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 보존을 하되 불가피하면 개발에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녹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관리지역 보생계가 있죠. 자, 우리 관리지역도 이 보존관리가 보존 성격으로 유지하는 관리고 농업적 생산으로 농림어업 같은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생산관리고 이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 중에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이름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 보존관리로 정해놓고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보존이 필요하나 이름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은 곤란하다. 대신 실질적 규제는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곳, 보존관리. 자,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이름을 농림지역으로 지정은 곤란한 지역이다. 이것도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쓰는 관리지역인데 이름은 농림지역으로 정하기는 곤란해서 이걸 생산관리지역으로 대신 분류하고 실제 규제는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도시적으로 조만간에 편입이 예상되는 1순위가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도 생각보다 비싼 땅으로 거래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농지법상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 산지관리법상 보전가치가 있는 보전산지 같은 것들로 지정된 이름들이 정됐을 때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서 농지 목적으로 보전하고 산림 목적으로 이렇게 산지 목적으로 보전하는 산지 이런 것들이 지정된 땅들이 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자, 이게 문화재가 이름이 바뀌죠. 이 5월 17일부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유산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이 문화재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자,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이 앞에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세부 명칭들, 관리지역의 세부 명칭 같은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이게 농림지역에 대한 설명인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 그러면 농림지역, 여기 자수해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일단 한번 구별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가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이죠. 자, 우리 용도지역이 21종류가 구분이 되면 거기에 땅 주인들은 어떤 식의 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우리 공법에서 행위 제한 그러면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종류 제한인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할 때 세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어떤 종류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건폐율, 그다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면적 용적률, 요게 이제 용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제한입니다. 자, 용도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건물의 종류 제한입니다. 용도 제한이 종류 제한 같은 말입니다. 건축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건폐율, 연면적을 제한한 용적률이 이게 행위 제한인데 행위 제한이 21가지 용도적별로 이제 다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건축 제한을 먼저 보시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종류 제한인데 용도지역별 건축물이 가능한 종류 건물들이 있고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 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안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살면서 뭐 편의점 같은 상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것들, 아파트는 안 되고 종합병원 같은 병원은 안 되죠. 이런 대학교 안 됩니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같은 거, 공장 창고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하고 안 맞고 여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상가, 이 상가라는 게 이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뭐 편의점, 뭐 세탁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자, 종교집회장, 우리 교회 같은 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유자, 주차장은 가능한 건물들, 안 되는 건물들 이렇게 나누는 게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건물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종류 건물은 되고 어떤 종류 건물은 안 되는 걸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지역이 21가지이기 때문에 일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가 있는데 중간에 뭐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고 일종 전용, 이종 전용,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표가 있습니다. 표. 자, 그냥 건축할 수 있다.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뭐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같은 것들, 의원 같은 것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노란색은 조례가 정하면 서울시 조례나 뭐 대전, 광주, 대구 같은 조례가 정하면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마다 구분 없이 그냥 지으면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정하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자 일단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그냥 건축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조례가 정하면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중에서 그 다음에 뭐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다른 건 안 되고 이 종교집회장, 교회 같은 것들이 500 미만까지 박물관, 기념관이 1000 미만까지 추가적으로 500이 넘는 600이나 700짜리 종교시설 같은 거 1000 미만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우리 교회나 사찰 같은 것들이 이종근생으로 분류되는 종교집회당 500 미만까지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500보다 사이즈가 큰 것들 뭐 600이나 700, 뭐 1000 이런 1000 미만까지는 요 종교시설 요 항목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가능하다. 노유자, 주차장. 조심할 게 이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 전용주거에서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는 되지만 아파트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서비스 업종들인데 1000 미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500이면 불가합니다. 불가. 자 여기 초중고등학교는 되지만 대학교는 불가. 종교시설도 1000 미만까지니까 1500이면 불가. 요거를 좀 잘 포인트로 잡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곳이죠. 가만히 보면 일종 전용과 이종 전용이 유사하고 단독주택, 뭐 일종 근생으로 1000 미만,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면 이종 근생 중에 종교 500 미만, 박물관, 기념관 1000 미만, 종교시설로 1000 미만, 유치원, 초중고 이게 지금 일종 전용과 비슷한 점이 조금 보이네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모든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든 연립이든 다세대든 기숙사든 다 되는 겁니다. 아까 일종 전용은 연립이나 다세대가 이 노란색 조례가 정하면 가능한다. 그럼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데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안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모두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우리 앞에 거랑 유사하게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1500이면 불가죠.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500미만은 별도로 보고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도 종교가 1500이면 불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되지만 대학교는 불가죠. 이렇게 대학교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요 분홍색 표현들은 앞에 일종 전용과 유사한 점. 근데 공동주택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 제한.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자, 준주거지역은 뭐가 포인트냐면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따지는 표가 있는데 이 표의 형태가 할 수 없는 표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일종 전용과
2종 전용은 할 수 있는 건물로 나열이 돼 있죠. 이 건물만 짓고 나머지 건물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형태가 이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은 이 표 형태가 할 수 없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거지역 중에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주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준주거지역은 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건물들은 안 됩니다. 이게 주거지역 목적과 안 맞으니까 요 단란주점, 격리병원 같은 거 이게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 같은 것들은 이 전염병 이런 환자들이 수용되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안 맞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건물들은 안 된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장례시설 같은 거, 묘지, 도축장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하고 안 맞죠. 폐차장도 안 맞습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게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하십시오. 이거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이 가스 충전소 중에서 수소연료 공급소, 요즘에 자동차가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 이 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준주거지역에서 안 되는데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여기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 요거를 좀 잘 보십시오. 이게 포인트가 여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한번 나왔는데 자, 원래 가스 충전소는 안 된다. 주거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수소연료 공급설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도 원래는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인데 공연장이나 음악 공연장, 미술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제외니까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이거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건축할 수 없는 건물들, 표의 형태가 없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서 할 수 있는 건물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의 표가 있는데 단독주택, 농어주택 같은 거, 학교는 초등학교만 가능하네요. 잘 보십시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단독주택 중에 농어주택 이런 것만 가능하니까 현저한 자율선이 없는 공동주택은 모두 불가합니다. 자, 이게 아파트든 연립이든 다세대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모든 공동주택 불가. 학교는 초등학교만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같은 거 다 불가가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조례 가정하면 1종 근린생활설 몇 가지, 2종 근린생활설, 종교집회장, 지목이 종교용지일 때, 추가적으로 종교시설, 여기 지목이 종교용지면, 자, 사이즈 잘 보십시오. 여기 1000 미만이 없네요. 그러니까 1500짜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우리 이거는 아까 1종 전용에서는 자, 연립이나 다세대는 되고 아파트는 불가. 그 다음에 요 종교가 1000 미만까지만 가능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1500이면 불가인데 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넘어오시면 모든 공동주택은 불가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불가다. 자연환경 보전적은 초등학교만 되니까.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 지목이 종교용지면 사이즈가 없으므로 1500짜리도 가능하다고 보시겠습니다. 1종 전용과 살짝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뭐 수소연료 공급시설, 양식장, 양어장 같은 것들, 온실, 공공하수처리, 국방군사, 발전소, 묘지가 이 자연환경 보전적 같은 어떤 산 같은 데다가 할 수 있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공익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할 수 있는 건물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동주택은 안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불가다. 단독주택만 된다. 초등학교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공익적인 것들, 종교시설에 사이즈 제한이 없으니까 이 1500짜리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 한번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제한은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 제한에서 이걸 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거 최근에 다룬 건데, 자, 우리 좀 전에 건축 제한은 21가지 용도지역별로 이렇게 표 같은 게 있어서 건축 가능한 건물들, 뭐 할 수 없는 건물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종합을 해보면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가능한데 주거지역 중에 4개, 상업지역 중에 3개, 공업지역 중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만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은 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원, 2종, 3종 일반주거 있었죠? 아까 중층주택,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여기서도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을 빼고 중일근에서 주상복합이면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아파트가 가능하고 일반 공업이나 여기 뭐 전용 그 공업지역들 이런 것들은 다 아파트 할 수 없습니다. 녹지지역도 안 되고 관리지역이나 농림, 자연환경 지역도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대부분 용도 지역이 가능한데 아파트는 가능한 용도 지역이 8개입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은 불가능한 데가 2군데입니다. 나머지 허용되는 데가 19개입니다. 단독주택은 불가능한 용도 지역을 2개를 외우셔야 돼요. 유통상업, 아까 유통기능, 유통상업 같은 것들, 또 종합공업을 수용하는 전용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땅으로 해서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2군데만 불가하고 나머지 19개는 가능한 지역으로 봐야 되고, 아파트는 8개의 용도지역만 가능하다. 나머지 용도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단독주택도 한번 예상 문제로 뽑아봐야 됩니다. 다음 중 단독주택이 건축 제한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이 전용공업이나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상업과 전용공업지역은 용도지역 특성상 주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가능한데 8개, 단독주택은 불가능한 데가 2개 용도지역을 이거 정리를 꼭 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의 예외는 이거는 좀 참고사항으로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배운 건축 제한은 아까 어떤 표가 있었죠. 표. 일종 전용주거에서 건축 가능한 표 이런 식으로. 근데 건축 제한을 따질 때 이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로 적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림지역에 뭐 농공단지 들어가면 농림지역 건축 제한으로 안 하고 농공단지를 정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개발하는 법률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에 농공단지 들어가 있으면 산업입지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산업입지 개발하는 법률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처리한다. 자,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2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가거나 농림지역에 초지가 들어가면 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건축 제한 적용 순서가 먼저 이 개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문화유산. 자, 이 문화유산이 작년까지는 지정문화지였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된 사항이니까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들어가면 각각 뭐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이름도 좀 바뀌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무슨 법에 따른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법의 이름을 외우는 건데 다행히도 시험 문제는 잘 다루질 않습니다. 자, 기본 핵심은 자,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아까 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지 말고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원구역이 들어가면 자연공원법이란 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먼저 처리해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수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먼저 처리하시오.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들어가면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이 이게 천연기념물입니다. 자연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먼저 처리한다. 이 부분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작년도랑.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이건 법을 읽기도 힘든데 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로 그냥 보시고, 이거는 그냥 건축 제한이 원칙대로 안 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혹시 모의고사에 나오면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강의 내용 보시고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확인만 하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축 제한이 이 표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 같은 거 체크해 가시면서, 그리고 아파트 가능한 데가 8개, 단독주택은 불가능한 데가 2군데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 제한의 예외는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특별히 적용하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제 건폐율입니다. 자, 우리 건폐율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죠. 건폐율은 여기가 대지인데 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런데 건축물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세워지는데 이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요 회색 들어간 부분들이 건축 면적이다. 자,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건축 면적이 50이고 대지 면적이 100이면 자기 대중에 나머지 50은 빈 공간으로 있고 실제 50만 차지해서 건폐율이 50%가 되는 거죠. 이 건폐율은 이제 퍼센트 비율인데 100분 비율인데 대지 면적이 여기 100이 들어가고 건축 면적이 50으로만 지는 거죠. 자, 우리 건물주는
건축물을 넓게 지으려는 의도가 있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연평대지랑 너무 바짝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폐율을 우리 법으로 정해놓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 높아지면 10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까지 차지해서 80%를 있는 거고, 건폐율이 낮아진다. 건폐율이 낮아질 때는 이게 강화되는 겁니다. 강화. 자기 땅에서 30제곱미터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이. 그래서 건폐율은 일종 조정부터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건폐율이 6% 이하로 해서 실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세부 명칭에 따라서 건폐율이 55, 66, 70% 이하 이 범위 안에서 실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최대 한도가 50%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외우실 때 주거지역 1, 2종, 1, 2, 3종 일반, 준주거 이렇게 해놓고 55, 66, 57 이렇게 외우시 바랍니다. 어차피 50 이하, 6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몇십 프로 이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숫자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5, 66, 57. 자, 상업지역은 중1, 유근으로 순서를 잡고 자, 중1, 유근 9887 이게 중1 근유면 9878인데 순서를 중1, 유근으로 잡았으니까 9887 중1, 유근 9887 공업지역은 모두 70 녹지지역은 모두 20 이하 관리지역은 보생개 둘둘넷 둘둘 자, 보존관리지역은 농림지역하고 이렇게 보존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랑 이렇게 유사하게 규제하고 생산관리가 농림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관리지역 중 제일 비싼데 계획관리지역이 40% 이하고 위아래가 이렇게 쌍으로 맞서서 둘둘넷 둘둘이 되는 거죠. 55, 6657, 9887, 777, 둘둘둘, 둘둘넷, 둘둘 이런 식으로 해서 건폐율의 기준을 한번 쭉 보시죠. 이건 기본입니다. 이 숫자가 많다고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게 이게 쌓을 연자, 이게 이을 연자이기 때문에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을 각각 구해서 연결한 면적이 연면적이 되는 거죠. 연면적이 클수록 건축지는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폐율을 얼마나 넓게 짓느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지만 위로 올리는 용적, 쌓을 적자니까 이 용적률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규제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별도로 있지만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인데 자, 용적률도 뭐 100%, 15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50, 50, 60, 70처럼 이렇게 100 밑으로 정해져 있는데 용적률은 뭐 200%도 있고 뭐 500%도 있으니까 이건 따로 우리가 용적률은 뒤에 숫자를 볼 겁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되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은 용적률을 이렇게 적용할 때, 몇 퍼센트 적용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 부분, 지하층, 또 지상의 주차장 같은 면적, 또 여기 건물이 초고층 건물 50층 이상일 때는 피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 있을 때는 이거는 여기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할 때 빼줍니다. 제외되는 부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면 건축주한테 유리해집니다. 건축주가 이걸 제외하고도 실제 용적률을 허용받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인데 용적률이 200%면 이 사람은 1층 50, 2층 50, 3층 50, 4층 50까지만 지으면 이 50씩 해서 여기가 2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대지면적 100제곱미터 여기 대지면적 100제곱미터 집어넣고 연면적이 50씩 올라가서 200까지만 지으면 200%를 채운 건데 제외되는 부분이 생기면 지하 부분은 50을 내서 지하 부분은 뭐 상가로 쓰든 주차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지하는 무조건 빼줍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실제 지하를 50을 내서 사용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만 200을 지으면 되는 거, 200%를 지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 1층이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을 만들면 이것도 빼고 여기서부터 2층부터 이렇게 50씩 올라가서 요 200을 짓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실제 지하 1층 지상으로 5개가 올라갔지만 이 지상 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실제 용적률 200%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적용받아서 계산한 200%는 그 2, 3, 4, 5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용적률도 숫자가 우리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처럼. 자, 용적률도
자, 일종 전용부터 준주거저까지 암기합니다. 100에서 50씩 올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100, 150, 200, 250, 300에서 신난다고 350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준주거저만 조심하자. 100에서 50씩 올라가다가 이 300에서 멈췄다가 500으로 껑충 올라가셔야 됩니다. 준주거지역이 500%, 준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땅값 차이가 크겠죠. 용적률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까지 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은 500%인데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이게 300% 이하가 최대가 되는 거죠.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상업지역은 1500이죠. 굉장히 크죠. 준주거지역의 3배인 1500, 1300, 1100, 900 이하, 중일, 유근, 1500, 1300, 1100, 900 이하니까 중일, 유근으로 순수를 잡고 200씩 내리면 됩니다. 자, 주거지역은 50씩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500으로 껑충 1500에서 200씩 내리면서 용적률의 한도를 정해주시겠습니다. 자, 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400이니까 300부터 50씩 올라가네요. 녹지지역은 8, 100, 100입니다. 8, 100, 100. 녹지지역은 굉장히 용적률로 작게 접혀져 있죠. 기준이. 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자연인데 8, 800, 88. 아까 우리 건폐율도 둘, 둘, 넷, 둘, 둘처럼 용적률도 보존관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거고 생산관리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8, 800, 88로 해서 용적률의 기준이 잡혀있고 이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실무하면 다시 한번 정합니다. 이 범위를 넘지 않게 이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용적률이 정해지죠. 시험 볼 때는 이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건폐율을 외웠고 용적률의 한도 같은 것들을 외우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건폐율과 용적률은 숫자고 건축제한은 건물의 종류를 따지는 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폐율의 완화 현상, 최근에는 여기도 또 시험 문제가 다뤄집니다. 자, 이 건폐율의 완화 현상은 아까 우리 용도지역 21가지로 건폐율을 외웠습니다. 근데 건폐율이 이렇게 농공단지나 자연공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면 자, 건폐율이 늘어납니다. 자, 원래 20%짜리가 막 70, 60으로 막 늘어나서 건축주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농림지역 같은 데가 딱 좋습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건폐율이 70% 이하까지, 농림지역에 자연공원이나 자연 취락지구가 들어가면 60% 이하까지 커진다. 농림지역에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면 80% 이하, 농림지역 같은 땅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40% 이하, 단 농림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 같은 땅이면 건폐율이 30% 이하, 개발진흥지구 들어갔을 때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40% 이하인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볼 때는 이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용도지역, 여기 도시지역이네요.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 집중해서 보십시오. 여기 농림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20%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은 건폐율 20%로 짓는 건데 여기에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 자연공원 들어가면 60%, 취락지구 60% 이하, 국가산업단지 80%, 개발진흥지구 40,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40% 이하까지 건폐율이 커져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명칭들이 지정된 땅은 다른 농림지역과 다르게 80이나 70% 이하로 건폐율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사서 절도죄로 수사받았다. 이렇게. 자, 이게 말도 안 되게 하나 문장을 만들었는데, 자, 70세 농부가 무슨 얘기냐면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70세 농부가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까지 변할 수 있다. 60살 때 자취했었다. 그 농부가 60살 때 자취했는데 자연공원이나 취락지구가 들어가면 60%까지 커진다. 이렇게.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고 80%,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서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샀다. 개. 우리 지금은 이제 안 되지만 보신탕 같은 거 과거에는 많이 드셨습니다. 개를 사서 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40%까지 커진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수사를 받는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40%까지 변합니다. 다시 한번 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했었다. 그러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사서
절도죄로 수사받은 겁니다. 어디에서? 농림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건폐율이 커지는 거니까 이거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그럼 조심할 거는 농림지역 같은 땅에 개발되는 주도라면 40%인데 자연녹지 같은 20% 땅에서 개발지능 들어가면 30%까지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개발지능지구가 40%까지 변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농림지역에 개가 들어가면 40%인데 이런 자연녹지 개가 들어가면 30% 이하까지. 자, 하나 더 건폐율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70세 동부가 60살 때 자취하는 거로 외우는 것도 있고, 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요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40% 이하인데 여기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들어가면 건폐율이 50% 이하까지 커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모두 20%인데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들어가면 원래 거보다 10% 가산돼서 30% 이하까지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자,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들어가서 계획관리지역 원래가 40%인데 여기 10%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은 모두 20% 건폐율인데 거기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들어가면 30% 이하까지 커집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해두셔야 됩니다. 70세 동부가 60살 때 자취한 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고,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원래 용도지역보다 10%가 가산돼서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자, 건폐율의 완화 현상 한번 보셨고 이거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70세 동부가 60살 때 자취했었다.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서 팔고, 억지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팔고, 훔쳐서 팔고, 개를 사서 절도죄로 수사받는다. 수산자원보호구역 40%, 개발진흥지구 40%까지 이런 개별 명칭에 따라서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같은 게 늘어나는 거죠. 자, 용적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용적률도 개백, 수팔, 자백, 농 150 이런 형태로, 또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계획관리지역의 100%인데 이게 125%까지 커지는 거 있는데, 자, 용적률도, 자, 농림지역 용적률이 원래가 80% 이하이기 때문에 실무 가면 80% 이하 막 70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100,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80% 이하, 농공단지 150, 자연공원 10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계백장군이 수파리를 잡아서 자백을 받는다. 자, 우리 계백, 수팔, 계백장군이 수팔이라는 조건의 첩자를 잡아서 자백을 받았다. 농부 150명 앞에서 농공단지는 150% 이렇게 해서 용적률은 요 4개밖에 변하는 게 없네요. 자, 건폐율은 굉장히 많았죠. 건폐율은 이렇게 6가지로 변했는데 개수가 6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번호가 2개가 있으니까. 근데 용적률은 4개만 외우시면 돼요. 계백, 수팔, 자백, 농 150까지.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간 계획관리지역이면 용적률입니다. 125% 이하까지 커지는 거. 이렇게 해서 건폐율 용적률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이 있는데, 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있고 여기는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미정 상태도 있고, 도시지역에서 미세분, 관리지역 땅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이 안 되어 있는 땅도 있는데 이때는 가장 강한 쪽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럴 때는 용도지역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도시지역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농림 자연도 아니라는 미지정 상태일 때는 가장 센 자연환경보전지역 쪽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세분이 안 돼 있다. 여기 도시지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는 땅, 관리지역 안에서 이런 세분이 안 돼 있는 땅은 각각 보존녹지, 관리지역 중에 제일 규제가 센데 보전관리지역 쪽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미지정된 지역들, 용도지역이, 자, 이거 세분된 지역들이 있고 미지정도 있습니다. 미지정은 땅이 아무것도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미지정 상태, 일시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을 어떤 식으로 행위제한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굉장히 길었는데 2시간 강의를 제가 좀 짧게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지정 목적부터 절차, 용도지역 종류 21종류,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나눠서 보시고 미지정된 지역에서 행위제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용도지역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교재 구입도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 핵심 요약집 55페이지짜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공법 내용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심화 내용은 심화 요약집이 있으니까 교재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